문진.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차피 수다쟁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 돼요. 저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거든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마침 작년 이맘때쯤. 네, 맞아요. 호도시 슬슬 싸늘하게 느껴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콜레라도 꽤 사그라졌을 무렵이었어요. 작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네요. 신문에는 매일같이 자살이네 살인이네 발광이네 기분 나쁜 사건들 뿐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죠? 기묘한 도둑의 일 말이에요. 왜 있잖아요. 커다란 집만 골라서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어디로 나갔는지도 모르게 어느 틈엔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욱 재밌어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숨어들기도 하고요. 또 어디나 마음대로 드나들기에 마치 라디오의 저음파 같다면서 신문에서 라디오 악동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꽤나 떠들어댔었잖아요. 거기다 결국에는 은혜를 입고 있던 선생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전 정말로 슬펐어요. 라디오 악동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당신 그 얘기 알고 있나요? 작년 봄이었던가 우시고매에 있는 한 저택의 우편함 속에 은행 통장과 도장이 놓여 있고 예전에 빌렸던 돈을 갚습니다라는 정중한 편지가 덧붙여져 있었다는 얘기 말이에요. 신문에도 나왔었죠. 그 집의 주인은 시미즈라는 영감인데 무슨 의원인지 뭔지 겉보기에는 훌륭한 신사지만 사실은 비천한 친분에 있다가 갑자기 성공한 벼락부자로 자비심도 인정도 없는 고리대금업자였어요. 시미지 영감은 지금은 경찰의 신세를 지고 있고 거기다가 노망까지 들어서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지만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죠.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도 결국은 그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런 욕심쟁이 영감이기 때문에 자기 집 우편함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의 통장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도 아마도 다른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하며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영감은 옛날에 자기한테 빌려갔다가 갚지 못한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떳떳하게 은행으로 가져갔지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도난 신고가 되어 있던 통장이기 때문에 영감을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영감은 욕심쟁이인데다가 돈이 아주 많은 부자면서도 근검절약이네 뭐네 해서 늘 꾀죄죄한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무리 무슨 의원이라고 주장을 해도 경찰에서는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룻밤 구류되었어요.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감이 경찰서에 잡혀있던 밤에 라디오 악동이 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실은 신문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사연이 있어서 저는 알고 있어요. 우편함 속에 은행에 통장을 넣은 것도 라디오 악동의 책략이었거든요. 정말 고소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그 영감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진찰소의 장부를 살펴보기도 하고 서생들이나 저한테 명령을 하기도 하고 정말 거만했지요. 선생님은 근데 다정한 분이셨잖아요. 화도 내지 않고 말없이 지켜보시기만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 바보예요. 1년 동안이나 이 집에서 일을 했으면서도 욕심쟁이 아오키가 어째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몰랐으니까요. 남자들 역시 똑똑해요. 옷의 무늬를 고르는 건 잘 못해도요. 시모무라 씨와 우치노 씨, 다 그 서생들의 이름입니다. 시모무라 씨와 우치노 씨, 두 사람 모두 저보다 나중에 들어왔지만
사정을 전부 알고 있는 듯이 저한테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연구에 쓸 비용이 모자라서 심의지 영감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이어서 아무래도 갚을 수 없게 되었고 이자에 이자가 더해져서 아주 커다란 금액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집과 진찰소를 모두 저당으로 잡혔고 수입도 매달 대부분은 심의지한테 빼앗기고 선생님한테는 조금밖에 돌아가지 않았대요. 회계와 관련된 일 전부를 심의지 영감이 틀어쥐고 있어서 말이에요. 이 선생님은 심의지의 직업을 두둑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 매일 일을 하고 계셨던 것밖에 안 됐죠. 선생님은 책도 많이 쓰셨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분이셨고요. 또 진찰도 매우 잘하셨잖아요. 이 명예를 생각해서 심의지한테 그런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계셨던 거예요. 게다가 사모님은 병 때문에 오래전부터 병상에 누워 계셨거든요. 전 그때부터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거의 저절로 눈물이 나왔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 보아도 어차피 다른 사람의 배만 살찌울 뿐이잖아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일하기 싫어졌을 텐데 선생님은 환자들한테 아주 친절했고 앞서도 말한 것처럼 치료를 아주 잘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조금 전부터 연구에 한층 더 몰두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자를 전처럼은 보지 못하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약간 줄었죠. 진찰소 쪽에서는 약제사가 1명, 회계를 보는 할아범이 1명, 이 두 사람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했고요. 그 외에 조금 전에 말했던 서생 시모무라 씨와 우치노 씨 2사람, 그 외에 간호사가 2사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꽤나 자주 바뀌었어요. 간호사들은 깨어 있을 때는 환자들을 돼지처럼 취급하고 잠에 들면 자기들이 살찐 돼지처럼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지냈죠. 그렇게 잠이 들면 누가 발로 걷어차도 모를 정도였으니까 누가 오든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집에는 밥을 짓는 사람이 1명, 사모님 병구안을 하는 사람이 1명,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보살펴드리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나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어요. 밥 짓는 사람은 벌써 거의 할머니인데 언제나 부엌에만 계셨고, 사모님을 돌보는 오요네 씨라는 사람은 한 번 시집을 갔던 사람인데 저보다 10살 정도 위였어요. 조용한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누워있는 사모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얘기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죠. 네, 아이는 없었어요. 그랬기에 진찰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어요. 물론 제가 말괄량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찰소 사람들과 교섭을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서생인 시모무라 씨하고 우치노 씨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잘생겼죠. 2사람 모두 28살 정도였어요. 우치노 씨가 한 3월쯤인가 4월쯤에 왔고요.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시모무라 씨가 왔어요. 2사람 모두 도쿄 출신이고요. 물론 그 전에는 2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죠. 2사람이 정말 잘도 모였죠. 2사람 모두 체격도 좋아요. 아마 육체미라고 하는 거겠죠? 뚱뚱하게 살이 찐 게 아니라 늘씬하면서도 살이 탄탄했거든요. 시모무라 씨는 피부가 하얗고 생글생글 웃을 때면 애교가 넘쳐나지만 눈가에 약간 그늘이 있어서 굳이 말하자면 생각이 깊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근데 우치노 씨는 약간 거뭇한 편이었거든요. 이 세련된 말로 하자면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모무라 씨 앞에서는 속내를 터놓고 얘기해도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는
격식을 차리는 부분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우치노 씨 앞에서는요, 진심으로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죠. 네, 그야 물론 우치노 씨가 더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모무라 씨가 싫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정말 고민이었어요.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누구라도 분명히 고민을 할 겁니다. 학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두 사람 모두 무엇이든 잘 알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머리도 두 사람 모두 아주 좋았고요. 어려운 말을 주고받으면서 곧잘 논쟁을 펼치곤 했거든요. 낮에야 그래도 별로 상관은 없지만 밤 늦게까지 자신들의 방에서 논쟁을 하지 않았겠어요. 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두 사람 모두 약간 그 외 있잖아요. 사회주의자가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그날 밤에 말이죠. 그날은 초저녁부터 우치노 씨와 시모무라 씨가 그야말로 격렬한 논쟁을 펼쳤어요. 선생님은 서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공부를 하고 계셨고요. 제가 건넌방에 앉아 있으면 자신들 방에서 두 사람이 커다란 목소리로 언쟁을 벌이는 게 들렸어요. 하도 심각해서 싸움이라도 벌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돼서 말리러 갈까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잠시 후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시모무라 씨하고 우치노 씨를 불러오라고 하시잖아요. 전 틀림없이 야단을 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이 들어가고 난 뒤에 저는 건넌방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아주 차분히 얘기를 나누는 듯 조금도 얘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잠시 후에 손뼉을 치시더니 홍차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야단을 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안심했지요. 홍차를 마신 뒤에 그래도 한 11시쯤은 됐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방으로 가서 잠자리에 들었죠. 선생님은 연구를 위해서 더 있다가 주무실 생각인 듯 했지만 이제 자도 된다고 하시기에 방으로 가서 잠을 잤어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 퍼뜩 눈을 떠보니까 서재 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이 아직 안 주무시나 보다 생각하며 몸을 뒤척여서 복도 쪽을 바라보니까 새카만 어둠에 잠겨 있잖아요. 서재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것이 비쳐서 장지문이 어둠 속에 하얗게 떠오르거든요. 그래,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이 완전히 달아났죠. 혹시나 해서 더듬더듬 장지문을 열어보았는데 새카맣게 어두웠어요. 그 순간 틀림없이 서재에서 사람이 나오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전 몸을 부르르 떨었죠. 잠자리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주위가 조용해지더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전 살금살금 일어나서 전등에 불을 켜보았죠. 그런 다음 한동안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는데 특별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용기가 나서 복도를 따라 서생들의 방으로 가서 방 밖에서 시모무라 씨, 우치노 씨 하고 불렀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에는 잠귀가 아주 밝았는데 그날만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방으로 돌아와서 그냥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서재에 가볼 용기는 도저히 나지 않았거든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밖이 약간 밝아진 것 같았기에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신경에 거슬렸던 선생님의 방을 가장 먼저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전날 밤 제가 펴놓은 대로 이부자리가 깔려 있고 선생님께서 주무신 흔적이 없질 않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서둘러 서재로 가서 문을 똑똑 두드렸는데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살금살금 문을 열어 보았죠.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쪽으로 등을 돌린 채 의자에 앉아서 정면에 있는 커다란 책상에 기대 엎드려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서생들의 방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깨웠어요. 우치노 씨도 시모무라 씨도 좀처럼 일어나질 않았어요. 전 안절부절 못했지요. 간신히 눈을 뜬 두 사람한테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더니 마치 활을 떠난 화살처럼 방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제가 뒤를 따라 가보니까 문 앞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봐, 잠깐 기다려봐. 시모무라 씨의 목소리. 장갑을 끼고 들어가자고. 어? 누군가 이 방을 뒤진 것 같으니까 지문을 지우면 곤란하잖아. 우치노 씨도 이의가 없었는지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가서 장갑을 끼고 서재로 들어갔죠. 너무 조심들 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뒤를 따라서 살짝 방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그만 깜짝 놀랐어요. 책장 안의 책은 거의 남김없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밖으로 꺼내져서 혹은 펼쳐진 채로 혹은 덮인 채로 쌓여 있었고 서랍도 남김없이 빠져 있었어요. 즉, 방 전체가 엉망진창인 채로 어질러져 있었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으셨고요. 성큼성큼 선생님 곁으로 다가서서 말이죠. 어깨에 손을 얹어 일으켜 세우려고 문득 목 부근을 보았더니 새까만 것이 흠뻑 묻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건 피였어요. 저 우치노 씨가 절 잡아주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이걸 쓴 모양이구만. 시모무라 씨가 그렇게 말하면서 선생님 곁에 웅크리고 앉기에 잘 살펴보니까 피가 묻은 문진이 발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문진은 선생님이 풀스캡이라고 왜 서양에 줄이 들어간 종이 있잖아요. 그걸 펼쳐놓은 채 눌러놓기 위해서 특별히 주문하신 것이에요. 길이가 30cm가 넘었고요. 니켈로 만든 거래요. 저도 청소를 할 때 가끔 들어보았는데 정말 무거웠어요. 언젠가 선생님께서 농담으로 야예, 이걸로 힘껏 맞으면 끝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정말 그걸로 맞은 거였어요. 시모무라 씨도 그렇고 우치노 씨도 그렇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놓고는 둘이서 열심히 장갑을 낀 손으로 온 방안을 뒤졌는데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모든 걸 원래대로 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창문의 상태를 살펴보기도 하고 바닥을 기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벽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사람 모두 틀림없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탐정소설에 빠져서 명탐정을 흉내내며 범인을 찾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두 사람은 원래 걸핏하면 경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말도 안 돼요. 두 사람 모두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두 사람이 너무나도 열심히 조사를 하기에 잠깐 놀려줄까도 싶었는데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두 사람 모두 너무나 진지했고요. 저는 특별히 할 일도 없었고 으스스한 생각이 들기도 했기에 방에서 나오려고 그랬더니 우치노 씨가 야해, 아직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방으로 돌아갔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차분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있다가 시모무라 씨가 경찰에 전화를 건 것 같았어요. 그때가 한 8시쯤이었을 거예요. 자동차로 많은 공무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우리 모두 순서대로 조사를 받았죠. 공무원들은 참 이상해요. 수염을 기르고 훌륭한 차림을 한 사람이 마르고 볼품없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굽실굽실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할아버지가 판사인지 검사인지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검사라고 해둘게요. 저는 어쨌건 알고 있는 대로 다 얘기했어요. 지문도 채취했고요. 다른 사람들도 전부 간단히 끝난 듯 했지만 시모무라 씨와 우치노 씨는 꽤나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두 사람이 함께 조사를 받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을 잔 게 이상하다는 거겠죠. 게다가 도둑놈인지 원한을 품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을 죽인 사람은 진찰소의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서생들의 방 앞을 지나서 서재로 들어가 뒤에서 선생님을 문진으로 단번에 살해한 뒤 유유히 방 안을 뒤지고 나서 뒷문으로 도망을 쳤다. 이것이 경찰의 견해였어요. 게다가 진찰소 창문 중 하나에서 이 안쪽에서 거는 걸쇠가 풀려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 두 사람을 한층 더 의심한 거예요. 문지는 어디 놓여 있었냐고요? 검사 같은 걸 물어보시네요. 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약간 당황스러워요. 정말 이상한 일인데요. 매일 보는 물건인데도 갑자기 방에 어디쯤에 있었냐고 물어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아마도 선생님의 책상 왼쪽에 있는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선생님의 사체는 사후 몇 시간이 지났는데 범행은 전날 밤, 즉 새벽 2시쯤에 있었던 거래요. 우치노 씨하고 시모무라 씨의 신문이 끝나자 그 두 사람은 자기들 방으로 가서는 무엇인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홍차라는 단어가 들려왔기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어요. 자네 어째서 검사한테 선생님 앞에서 홍차를 마신 일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지? 우치노 씨의 목소리예요. 그런 자네야말로 왜 숨겼나? 시모무라 씨의 목소리였고요. 난 선생님한테 피해가 갈까 봐서 말을 하지 않은 거야. 뭐 나도 역시 자네와 같은 이유인데 또 하나 자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뭐? 나한테? 우치노 씨는 놀란 듯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 깊이 잠들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 정말인가? 미안하지만 정말이야. 자네가 무슨 짓을 했어도 전혀 몰랐을 거야. 그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나야말로 자네가 무슨 짓을 했어도 몰랐을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알게 됐죠. 시모무라 씨와 우치노 씨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두 사람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움이라도 하면 그걸 말하려고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말이 끊긴 듯 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의 사모님은 큰 병에 걸린 분이시잖아요. 선생님께 일어난 일을 들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사양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도 있고 말을 해두지 않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오윤혜 씨가 방으로 가서 조심조심 말을 했더니 사모님은 뜻밖에도 침착하셨대요. 강인하신 분이신가 봐요. 그리고 오윤혜 씨한테 바깥 양반은 예전부터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땐 서재의 북서쪽 구석에 있는 벽에 널빤지를 살짝 밀면 열쇠 구멍이 나오는데 거길 열어보면 유서가 들어있으니까 열어보라고 말씀하셨단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주셨어요. 공무원들은 역시 부산스럽다니까요. 오윤혜 씨가 자기는 가져가기 싫다면서 열쇠를 저한테 맡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서재로 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검사였나요? 윗사람인 듯한 깡마른 사람이 한껏 점잔을 빼면서 받아들더니 저한테 북서쪽은 어디죠? 라고 묻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오른쪽, 왼쪽이라고만 말했잖아요. 뭐 갑자기 서쪽이네, 동쪽이네 해보아야 간단히 알 수 있을 리가 없죠.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둥근 얼굴에 살이 찐 또 다른 공무원이 나침반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지에 허리띠에 사슬이 걸려서 좀처럼 풀리지 않더군요. 뚱뚱해서 자기 허리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겠죠. 또 당황을 하니까 오히려 더 풀리지 않는 거고요. 검사는 아주 조금 화가 난 듯 했어요. 간신히 사슬을 풀었는데 왜 그 쇠로 만들어진 나침반에는 뚜껑이 달린 게 많잖아요. 그런 나침반이었어요. 근데 뚜껑이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검사는 드디어 화가 나서 시모무라 씨나 우치노 씨를 부를 생각이었나 봐요. 벽에 달린 단추를 열심히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걸 사람을 부르는 벨의 스위치인 줄 알았나 본데 사실 그건 전등의 스위치였어요. 그러니 아무도 올 리가 없죠. 나이도 먹은 주제에 신식 스위치도 모르는 걸까요? 제가 가르쳐 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드디어 나침반의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니까 이 구석입니다. 라면서 책상이 놓인 바로 뒤쪽의 구석을 가리켰죠. 그 검사 할아버지는 드디어 벽에서 손을 떼고 그 구석으로 급히 서둘러 갔어요. 그런 다음 둘이서 벽의 널빤지를 하나하나 흔들어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포기하고 저한테 서생들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제가 우치노 씨와 시모무라 씨를 데리고 돌아오니까 검사가 자네 북서쪽이라는 건 이 구석을 말하는 거지 라면서 지금까지 찾고 있던 구석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니요, 이쪽 구석입니다 라면서 책상과 정반대쪽의 구석을 가리켰어요. 자넨 대체 뭘 본 건가? 라고 검사가 소리를 질렀죠. 나침반을 봤는데요. 이 젊은이도 약간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어디 줘봐 하고 나침반을 낚아채듯이 받아들더군요. 그러고는 한동안 들여다보더라고요. 정말 한심하구만 그래. 자네 어떻게 된 게 아니야? 이쪽이 북쪽이니까 자네가 말한 곳은 북동쪽이잖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젊은이가 억울하다는 듯이 나침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더니 괴상한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상한데? 아까 봤을 때랑 바늘이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심한 소리 하지 마. 이 나침반의 바늘이 겨우 그 사이에 바뀔 리가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 젊은이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겠죠. 젊은 사람은 말없이 뚫어져라 나침반을 바라보았어요. 논쟁이야 어찌 되었든 유서를 꺼내야 되잖아요. 북서쪽 구석이라는 건 커다란 책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책장을 옮겼죠. 검사가 조사를 해보더니 바로 널빤지가 움직이는 곳을 찾아냈고 거기에 열쇠 구멍이 있었어요. 열쇠는 물론 잘 맞았고 별 문제 없이 유언장을 꺼냈죠. 사모님이 아니면 뜯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머리맡으로 가져가서 뜯어드렸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자세한 일들이 적혀 있었고 따로 한 장의 종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주 흥분해서 부들부들 떨며 글을 쓰신 듯 글자의 크기와 줄이 맞질 않았어요. 그걸 읽는 동안 나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죠. 나는 틀림없이 시미지에게 살해당하고 말 것이다. 나는 얼마 되지도 않는 빚이 원인이 되어 오랜 세월 시미지에게 시달림을 받아왔다. 나는 단지 그의 노예로 살아온 것이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참아왔다. 나는 연구가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다. 나는 단지 연구를 완성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미즈는 나의 그 소중한 연구가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은밀하게 엿보고 있다. 그는 나의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 연구를 손에 넣으려고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틀림없이 시미지에게 살해당하고 말 것이다. 혹시 내가 변사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시미즈의 짓이다.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글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모님의 말에 따라서 유서를 가지고 검사에게로 갔더니 그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는 듯 했어요.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 욕심쟁이 시미즈가 서재로 끌려왔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새하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문진에 시미지의 지문이 멋지게 찍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시모무라 씨 등이 말을 했고, 거기다가 선생님께서 남긴 글이 있잖아요. 더는 도망칠 구석이 없었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이 사람이 선생님을 죽인 거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 이렇게 생각했죠. 시미지 영감, 문진으로 선생님을 살해했구나. 네, 맞아요. 상처는 문진과 정확하게 일치했거든요. 그걸로 때렸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쓴 유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내서 그걸 찾으려고 방안을 뒤진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얼마나 또 뻔뻔한 일입니까? 우리 세 사람은 다시 검사한테로 불려가서 시미지에 대한 일로 조사를 받았지요. 피해자가 시미지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시모무라 씨 등도 몰랐고요. 선생님의 편지는 거의 제가 붙이러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편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시미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제 낮에 선생님으로부터 비밀스럽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 밤 늦게 와달라, 이런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 은행 통장 때문에 한 방 먹은 기억도 있고 왠지 내키지 않아서 우리 집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갔대요. 수상하죠? 거기다가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뭐래도 시미지가 한 짓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시모무라 씨가 갑자기 검사한테 말했어요. 참으로 주제넘는 얘기 같습니다만 이번 사건에는 한두 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흉기인 문진에는 뚜렷하게 지문이 찍혀 있는데 이 범인이 방아를 뒤졌을 것이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는 같은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상식적으로 살인한 다음에 장갑을 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따라서 범인이 2명 있었거나 아니면 지문이 범행 전에 이미 묻어 있던 게 아닐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저 문진에 녹이 슬까 봐서 틈만 나면 문진을 닦으셨고 저도 매일 아침에 한 번은 틀림없이 닦았으니까요. 그때 우치노 씨가 덧붙였어요. 저도 시모무라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 책장을 뒤진 남자는 누가 보아도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보시는 바처럼 밑에서 꺼낸 책을 쌓아 올려서 받침으로 사용했잖아요. 시미즈 씨라면 물론 받침 없어도 다 알 겁니다. 저는 이 2 사람이 시미지 영감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미웠어요.
이 두 사람은 심희지가 보낸 간첩이 아닐까까지 생각을 했죠. 누가 뭐래도 심희지는 선생님을 그토록 괴롭힌 사람이었잖아요. 변호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심희지는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린 얼굴을 두 사람에게로 향해서 눈빛으로 애원을 하는 듯 했어요. 시무무라 씨가 문진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검사는 약 30cm 정도 된다고 대답했고요. 그러자 시마무라 씨는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그러자 심희지 옆에 찰싹 붙어있던 형사 같은 사람이 마지못해서 줄자를 꺼내 재보더군요. 11인치 4분의 3이라는 대답이었어요. 뭐라고요? 틀림없습니까? 정말인가요? 저 우치노 군, 자네와 2, 3일 전에 저 문진의 길이를 놓고 내기를 했었지. 자네 그때 그 길이를 기억하고 있나? 그럼 당연하지. 11인치 8분의 7이었어. 우치노 씨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생각에 빠졌는지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시모무라 씨는 생각에 빠져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우치노 씨는 부스럭부스럭 책장 주위에서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모무라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 문진을 깎아보세요. 시모무라 씨의 말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 말에 따라서 깎아보았지만 문진은 역시 속까지 니켈이었어요. 시모무라 씨는 도금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안까지 다 니켈인가요? 실망한 듯 말하고 다시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우치노 씨가 소리를 질렀죠. 그 녀석이야. 맞아. 그 녀석 맞다고.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독일어 교사인 후르타 쇼고. 바로 그 녀석입니다. 이곳에 숨어든 녀석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후르타에 관한 얘기도 역시 그 라디오 악동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서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던 이상한 사건이잖아요. 지금이야 벌써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을 테지만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후르타라는 사람은 말이죠. 어딘가의 사립학교에서 독일어 선생을 하면서 부업으로 번역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신문에 사진이 실렸었는데 쭈글쭈글한 얼굴로 마치 강아지 같았어요. 거기다가 머리가 비교적 크고 키가 아주 작다고 하니까 도깨비처럼 생겼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머리는 아주 좋아서 번역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 사람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었어요. 그 아내가 걱정이 돼서 그 아내의 사진도 실렸었는데요. 정말 미인이었어요. 그 아내가 곳곳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집을 나간 지 한 4, 5일째쯤 되던 날 그 아내 앞으로 편지가 왔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2, 3주 정도 집에 돌아갈 수 없지만 결코 걱정한 일은 아니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수사를 그만둔 듯 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에 적힌 대로 한 3주쯤 지나서 훌쩍 건강한 얼굴로 돌아왔대요.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로 물어본 듯한데 어찌 된 일인지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았대요. 그때는 그걸로 마무리 지어졌지만 한 달쯤 지나자 다시 집을 나갔대요. 2, 3주일쯤 뒤에 돌아오겠다는 쪽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내도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2주일쯤 지나서 이번에는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세 번째 집을 나갔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죠. 이번에도 한 2, 3일 집을 비웠다 싶었는데 심희지 영감의 집에서 칼에 맞아 기절한 채로 발견되었어요. 그때는
그 영감한테 의뢰받은 번역을 하고 있었던 듯한데요. 그날 밤에 강도가 들었던 거예요. 남의 집이니까 모르는 척 얌전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만 저항을 했던 거겠죠? 칼에 베이고 구타를 당해서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심하게 두들겨 맞았대요.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았지만 단서는 하나도 잡지 못했고요. 거기다가 심희지 영감은 도둑이 무서워서 아주 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그 은행의 통장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라디오 악동의 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신문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라디오 악동이 화를 내면서 신문에 투고를 했어요. 정말 대담한 도둑 아닙니까? 나는 자신을 라디오 악동이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건 아마도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그 말처럼 어디로 들어갔는지 어디로 나왔는지 모르도록 일하는 것이 나의 특기다. 나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들킨 적이 없다. 그런데 칼을 휘두르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을 리가 있겠냐? 약간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도 라디오 악동, 저것도 라디오 악동의 짓이라며 내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양하겠다. 이런 글을 투고를 했지 뭐예요. 그러면서 마구 화를 낸 듯 했어요. 경찰에서는 혈안이 돼서 수사를 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이틀 밤 정도 후르타가 또 없어졌대요. 아내도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둘째 날 밤중에 벽장 속에서 끙끙 앓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대요. 그 아내가 벽장을 열어보니까 커다란 괴짝 안에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가정부와 둘이서 조심조심 열어보니까 글쎄 자신의 남편이 손을 뒤로 묶이고 재갈을 물린 채 들어있었대요. 안쓰럽게도 이틀 동안이나 자기 집에 괴짝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거의 초주검이 되어 있었대요. 가엾게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서 팔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놈한테 당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말이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라디오 악동에게 당한 거 아닐까요? 이번엔 정말일 거예요. 이번에는 라디오 악동도 신문에 투서하지를 않았고요. 그런 일을 집안의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해내다니 정말 대단한 놈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르타가 여기에 왔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깜짝 놀란 것도 당연한 일이죠. 우치노 씨가 놀라서 멍청히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책은 전부 커다란 독일어 책이잖아요. 서랍이고 뭐고 커다란 것만 뽑혀져 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 선생님의 연구를 훔치려는 녀석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에 선생님은 원고를 쓰면 비밀 장소에 숨겨두셨죠. 선생님의 연구는 책상 위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전부 풀스캡에 적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커다란 책이나 커다란 서랍을 뒤진 겁니다. 후르타는 물론 독일어에 능통하죠. 그러니까 그는 틀림없이 선생님께서 독일어로 기록하신 연구를 훔치려 하는 일당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또 그는 키가 아주 작죠. 거기다가 무엇보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여기에 끼워져 있는 종이 쪽지예요. 그는 많은 책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펴본 책에는 조그만 종이 쪽지를 끼워 놓았죠. 이 백지인 줄 알았겠지만 그가 쓰다 버린 번역 연고도 섞여 있었던 듯 이 종이에 그의 필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후르타한테 독일어를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필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치노 씨는
마치 낭독이라도 하고 있는 듯 명랑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죠. 전 완전히 얘기에 심취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도 전부 그런 것 같았죠. 근데 말이죠. 시모무라 씨만 이분은 아까부터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우치노 씨의 얼굴을 살짝 보더니 희죽희죽 웃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그 웃음은 잠깐뿐이었어요. 바로 원래 얼굴로 돌아갔으니까 눈치를 챈 건 아마 저뿐이었을 거예요. 검사도 후르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지 우치노 씨가 건네준 종이 쪽지를 보고는 바로 후르타를 잡아오라며 형사를 보냈어요. 아오키 영감은 여전히 얼굴을 찡그린 채 화석처럼 서 있었어요. 또 하나의 문진을 찾을 필요가 있겠는데? 잠시 후에 우치노 씨가 시모무라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틀림없이 문진이 2개가 있는 것 같아.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길이가 서로 다르니까. 하지만 또 다른 하나가 철에 도금을 한 것이라고 해도 왜 바꿔치기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철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시모무라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때 우치노 씨가 그래! 하면서 정말 커다란 소리를 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자네 생각은 정말 훌륭해. 니켈이어도 상관없어. 하, 정말 끔찍한 계획인데? 저기 천장 뒤쪽이야. 이렇게 말하더니 우치노 씨는 곧바로 창문을 타고 재빠르게 올라가서 차양을 손으로 짚더니 서양식 건물의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그 기차의 햇빛 가리개처럼 생긴 셔터가 달린 조그만 창을 떼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시모무라 씨도 바로 뒤를 따라서 올라갔어요. 잠시 후 우치노 씨가 천장 뒤로 들어갔기 때문에 뒤이어 시모무라 씨도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안에서 우치노 씨가 무언가를 건네준 듯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뭔가 무거워 보이는 전기 기계 같은 걸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건 코일이고요. 이건 마그넷입니다. 이 코일에 강력한 전류를 흘리면 마그넷에 강한 자력이 생기죠. 잠깐 좀 해 보이겠습니다. 우치노 씨가 책상 밑에서 굵은 전선을 찾아내서 연결한 다음에 벽에 있던 조금 전에 스위치를 누른 뒤 니켈 문진을 옆으로 가져갔더니 짤깍 하는 소리를 내면서 붙어버렸어요. 전 그만 깜짝 놀랐죠. 문진이 철이었다면 시모무라 씨는 아마도 1시간 전에 수수께끼를 풀었을 겁니다. 순수한 니켈이 자석에 붙는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죠. 선생님은 이 천장 뒤에 이 장치를 해놓고 전류를 통하게 해서 문진을 천장에 붙여놓은 다음 전류를 끊어서 그것을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한 겁니다. 즉 자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저 형사분의 나침반이 이상했었죠. 그때는 검사님께서 마침 이 스위치를 누르고 계셨기 때문에 나침반이 책상 쪽을 가리킨 거예요. 문진은 2개를 준비해 두었다가 예전에 시미즈 영감의 지문이 묻었던 것을 사용한 겁니다. 시미즈 씨가 의심을 받게 만든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계 옆에 이렇게 또 하나의 니켈 문진과 또 한 통의 선생님의 유서가 있었어요. 그 유서는 경찰한테 남긴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뜯어들 보더군요. 저는 그걸 검사가 읽는 동안에 분해서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친애하는 경찰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이 2번째 유서가 저의 죽음 이후 며칠 뒤에 읽혀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유서가 발견되는 날은 곧 나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날일 테니까 시미지에 대한 혐의도 풀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유서가 발견되는 시기가
시미지가 저한테 한 가혹한 행동에 대한 복수에 필요하고도 충분할 정도로 길지도 짧지도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선생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복수를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신 뒤에라도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고심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유서가 쉽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욕심쟁이 영감한테 왜 가장 커다란 천벌이 내리지 않는 걸까요? 저는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어두운 얼굴을 한 채 한동안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건 후르타의 문제밖에 없었어요. 살인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사와 형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갈 준비를 하더군요. 시미지 영감은 기쁜 건지 어떤 건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치노 씨가 검사를 불러 세웠어요. 저 검사님, 아직 사건이 조금 남아있어요. 저는 시미즈 씨를 후르타와 공모해서 선생님의 연구를 훔치려 한 사람으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시모무라 군도 무죄는 아니에요. 그는 진찰실의 창문을 열어두어서 후르타가 숨어 들어오는데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시모무라 씨가 과연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럼 시모무라 씨는 시미지의 부하였던 걸까요? 하지만 그건 우치노 씨의 착각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만약에 착각이라면 너무나도 잔인한 착각이죠. 그것도 아니면 평소 언쟁을 벌인 데 대한 복수일까요? 그렇다면 그건 더 잔인한 일이죠. 이럴 때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피해가 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치노 씨가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할 리도 없고, 그래서 전 꽤나 당황을 했지요. 하지만 시모무라 씨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검사도 어영부영 넘어갈 수는 없었겠죠. 우치노 씨의 말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보고는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어찌 된 일인지 시모무라 씨와 시미지 영감은 경찰서로 잡혀갔어요. 근데 나쁜 일은 연달아서 찾아오는 법인가 봐요. 그날 밤 선생님의 사모님도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우치노 씨가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해서 하루를 사이에 두고 쓸쓸한 장례식이 치러졌죠. 일을 하던 사람들은 각자 일을 그만두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전 우치노 씨와의 사이가 좀 이상해져서요. 이 시모무라 씨를 경찰서로 넘겼다는 생각을 하면 왠지 우치노 씨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도저히 전처럼은 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헤어질 때 야애 씨, 잘 가.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나겠지. 라고 말했을 때는 왠지 허전하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나오더군요. 그 후의 일은 신문을 읽어서 잘 알고 있겠죠? 시미지 영감과 후르타는 선생님의 연구를 훔치려 한 죄로 형무소에 들어갔어요. 시미지는 그날 살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서 그 후부터는 머리가 이상해졌고요. 완전히 노망에 들었대요. 역시 천벌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 선생님의 연구라는 건 전쟁에 도움이 되는 거였대요. 그건 육군인지 해군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무사히 넘겨졌대요. 단,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시모무라 씨가 도망을 쳤다지 뭐예요. 전 시모무라 씨가 설마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사람의 일이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2, 3개월쯤 지나서 시미즈와 후르타의 일이 완전히 결판이 났을 때 일이었어요. 제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우치노 씨와
시모무라 씨로부터, 그것도 참으로 묘하게 바로 같은 날에 두 사람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저는 시모무라 씨의 편지부터 읽어보았지요. 친애하는 야에코 씨, 별거 없으시다니 다행입니다. 멀리서나마 기뻐하고 있어요. 덕분에 저도 무사합니다. 그날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제가 도망을 쳤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셨지요. 저도 그날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이 워낙 상대가 우치노 군이라는 강적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일들이 많겠죠. 그러니 당신에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일의 시작은 시미지 영감이 선생님의 연구를 빼앗아간 데 있었어요. 선생님의 연구는 전쟁에서 사용할 독가스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비밀을 지키고 계셨어요. 근데 시미지가 냄새를 맡고 무슨 연구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돈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비제 변제를 앞세워 억지로 빼앗아갔죠. 물론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이 시미지의 손에 넘어갔어요. 하지만 독일어로 적혀 있어서 시미지 자신은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번역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함부로 맡길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후르타를 비밀스럽게 불러서 비교적 많은 보수를 주고 번역하게 했던 거죠. 근데 후르타가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집을 나왔기에 그의 집에서는 소동이 벌어졌고, 마침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이야기가 떠돌던 무렵이라서 이 도중에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르타가 시미지의 집에서 번역을 하고 있을 때 라디오 악동이라는 도둑이 시미지를 노리고 얘의 그 은행 통장으로 유인을 해서 빈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뜻밖에도 후르타가 번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고를 잠깐 실례했던 겁니다. 물론 일부에 지나지 않았죠. 시미지도 조심을 하느라고 후르타한테 조금씩 넘겨주었던 거거든요. 근데 라디오 악동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것이었어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자니까 세 번째로 불려왔을 때 이 후르타 녀석 혼자서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고 아주 살짝 칼에 스친 상처를 만들어 험한 꼴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나머지 원고를 통째로 자신의 수중에 넣었죠. 그때 신문에서 라디오 악동의 짓이라고 떠들어댔었죠. 그래서 라디오 악동은 정말 화가 나서 후르타의 집으로 들어가 그를 묶어놓고 원고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후르타의 몸에 4번이나 일어났던 괴이한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 후 라디오 악동은 원고를 쓰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연구의 원고가 후르타와 라디오 악동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세 사람에게로 나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라디오 악동은 호랑이 굴로 뛰어든 겁니다. 선생님 댁에 있으면 기회를 엿보다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원고를 훔쳐낼 수도 있고, 계략을 써서 후르타를 유인해낸 다음 그를 협박해서 원고를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라디오 악동은 시미지 영감이 쓴 것처럼 꾸며서 후르타에게 편지를 보내 선생님의 서재에 있는 책장에 마지막 부분이 숨겨져 있으니까 빼앗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만히 진료소의 창문을 열어둔 거죠. 후르타가 오면 잡아서 협박을 해서 이 나머지 원고를 넘겨받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 밤 어떤 사람의 술책으로 마취제가 든 홍차를 마시게 돼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날 밤 선생님은 시미지를 유인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등의 스위치를 꺼서 방을 어둡게 한 다음
그 시미지의 지문이 묻은 문진을 당신의 머리에 떨어뜨려 자살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미지가 당황해서 도망을 치다가 우리에게 붙잡힐 것이다. 아마 이런 계략이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시미지가 오지 않았으니까 라디오 악동이 일어나서 우물쭈물 했었다면 그는 오히려 커다란 오해를 샀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홍차를 마신 것은 행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후르타가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마음껏 뒤지게 내버려 두었다가 그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그 교묘한 자살을 감행하신 거죠. 그날 저는 우치노 씨의 영리함에 감탄했어요. 우치노 씨가 없었다면 저는 그날 중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치노 씨가 놀란 토끼처럼 천장으로 뛰어올라간 날카로움. 그는 선생님 연구의 마지막 결과가 천장 위의 전기장치와 함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꿰뚫어 본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거는 진찰실 창문에 관한 일에 대해서 선수를 친 점이에요. 그건 제가 아니라 우치노 씨가 열어두었던 거거든요. 그걸 저한테 뒤집어 씌운 것은 우선 선수를 쳐서 제가 말을 꺼낼 기회를 앗아간 것이고, 다음으로 저를 멀리로 떼어놓아 천장 위에 어딘가에 일시적으로 숨겨둔 원고를 천천히 꺼내기 위해서였겠죠. 저는 일부러 그 술책에 걸려든 척 했고,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도망친 것처럼 꾸며서 형사와 함께 후르타의 집으로 갔어요. 네, 진짜로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후르타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선생님에게서 훔쳐낸 원고를 불태우려 하던 참이었으니까 만약 한 발만 더 늦었어도 선생님의 연구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우치노는 후르타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원고를 숨겨두었으니까 그를 형무소로 보낸 뒤에 찾아낼 생각이었던 듯한데 그가 불태워버릴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듯합니다.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우치노가 바로 그 라디오 악동입니다. 그럼 저는 누굴까요? 네, 저는 사립탐정입니다.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선생님께 의뢰를 받았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은 저한테 시미지를 잡게 할 생각이었던 듯합니다. 홍차에 취해서 선생님의 목적도 저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죠. 아마도 친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일 테지만 홍차에 수면제를 넣으신 분은 터무니없는 죄를 지으신 셈입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부디 건강하시길. 저는 시모무라 씨의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치노 씨의 편지를 읽기가 왠지 겁이 났지만 과감하게 봉투를 뜯어보았지요. 나의 사랑하는 야에 씨, 건강하신지요? 여전히 잘 지내시겠지요? 네, 저도 덕분에 건강합니다. 이제 지금쯤은 저의 정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날은 정말 고전을 치렀어요. 워낙 상대가 시모무라 씨, 아니 사실은 기무라 기요시 군이지만 그런 강적이었으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만 했다면 그건 식은죽 먹기였을 테지만 선생님의 연구를 전부 손에 넣고 싶었어요. 후르타가 숨어들었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제가 끌어들인 거니까 증거가 없어도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를 붙잡아 원고가 있는 곳을 말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홍차에 취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랬기에 그걸 역으로 이용해 후르타가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검사의 신용을 얻음과 동시에 후르타를 형무소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없는 틈을 이용해 그의 집에서 원고를 훔칠 생각이었죠. 그랬기에 예전에 후르타의 손에서 빼앗은 그의 번역 원고 한쪽 귀퉁이를 찢어서
재빨리 책 속에 끼워 넣고 그걸 증거로 후르타가 들어왔었다고 말한 건데, 이 검사를 비롯해서 다른 형사들은 모두 속았는데 이 기무라 군만은 바로 간파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네, 시모무라 씨 말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의 장치를 눈치채고 천장 위로 들어갔을 때 예상한 대로 연구의 마지막 원고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도망칠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진찰소의 창문을 열어두었다는 사실도 기무라 군은 이미 눈치를 챘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선수를 친 건데,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원고 중 첫 부분과 끝 부분은 손에 들어왔는데, 뜻밖에도 가운데 부분이 후르타의 손에서 이 시모무라, 즉 기무라 군의 손으로 넘어갔죠. 기무라 군이 나라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선생님을 위해서이기도 하니까 서로의 것을 하나로 합쳐서 육군성에 넘기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제가 한 짓에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원고를 내놓았죠. 야애 씨, 그날 주셨던 홍차 잘 마셨습니다. 저한테 그건 다행이기도 했고 불행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주셨던 사진 있죠? 그건 제 정체를 알고 나면 당신도 제가 싫어질 테니까 돌려드릴게요. 우치노 씨의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 사진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저는 무심결에 소리내서 말하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봉투 속에서 팔랑 떨어진 증명사진 속의 제 모습을 힘껏 찢어버렸어요. 뭐 별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그건 그렇고 두 사람 모두 대단합니다. 제가 바로 그 홍차 속에 칼모틴이라는 마취제를 넣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으니까요. 그건요, 아까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이 커다란 논쟁을 벌였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두 사람을 불렀고요. 나중에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면 제가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싸움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두 사람에게 몰래 마시게 한 거죠. 그랬는데 밤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두 사람을 그렇게 잠들게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까요? 설마 그렇게는 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각오를 하시고 자살하신 것이니까요. 아니면 시미지가 더욱 크게 의심을 받게 돼서 그 기계장치가 그렇게 빨리 발견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도 아니면 우치노 씨가 의심을 받게 돼서 일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선생님께 잘못을 한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전 비관하게 될 거예요.